고성희 이름이 적힌 장기기증 동의서가 이지혁 책상 위에서 발견됐는데요. 그날 아침 이지혁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대표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들어갔고요. 대표님, 오늘 병원 일정 잡으셔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이지혁은 또 웃지도 않는 얼굴로 일 먼저 하자고 잘라버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투가 이미 겁이라는 걸 알아서 더 미쳐버릴 것 같았고요. 그 시각 수조2그룹 회장실에서 고성희는 완전히 다른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혼은 안 한다고 너무 태연하게 말했는데요. 고성희가 믿기지 않는 얼굴로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라고 묻자 박진석은 마치 오래 준비한 답처럼 웃었습니다. 고성희, 내가 노리는 건 정해져 있잖아. 끝내고 돈 가져가려는 거. 고성희는 분노가 치밀어 당신도 나보기 싫잖아. 싫으면 끝내야지. 라고 소리쳤는데요. 박진석은 오히려 고성희를 위에서 아래로 흘러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기 싫어. 그래서 더더욱 안 끝내. 내가 바라는 출구를 내가 왜 열어줘. 그 말이 고성희 목을 조였어요. 안 보고 살 거면 이혼해라는 상식이 박진석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결혼을 사랑이 아니라 통제 계약처럼 써먹는 사람이었고 고성희가 그 계약을 찢으려는 순간 박진석은 계약서 자체를 불태우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처럼 우진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우진을 흔들어서라도 판을 바꾸려 했겠죠. 그런데 박진석은 그 생각까지 읽고 있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이용하려는 생각부터 버려. 내가 감시 붙일 돈이 어딨어. 내 옆엔 아무도 남지 않게 할 거야. 내가. 그 한 줄에 고성희는 등을 서늘하게 긁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이혼을 안 해준다가 아니라 고성희가 밖으로 나갈 숨구멍을 하나씩 막고 있었어요. 계좌, 카드, 보험, 사소한 통장까지. 고성희는 이미 손에 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고성희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정말로 끝까지 갈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고성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박영라의 작업실이었는데요. 박영라는 프리덤 필명으로 웹툰을 연재하고 있었고 최근엔 전업 작가로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딸이 하고 싶다니 해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줄을 당길 수 있도록 조건을 잔뜩 달아놓은 사람이었죠. 그걸 박영라도 알고 있었고요. 문이 열리자 박영라는 태블릿 펜을 내려놓고 고성희를 봤습니다. 고성희는 한치 망설임 없이 말을 던졌습니다. 영라야.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 내가 마련해. 박영라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의 눈빛을 마주했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 사과가 아니라 요구. 박영라는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지금 그 말 진짜로 하는 거예요? 왜 제 돈을? 고성희는 말을 끊었습니다. 묻지 마. 내가 내 딸이면 그냥 해. 그 순간 박영라는 머릿속에 이지환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고 최근엔 마지막 근무를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자꾸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박영라는 그 거리두기가 싫어서라도 엄마 문제가 이지환에게 닿지 않길 바랐는데요. 그런데 고성희가 이렇게 들이닥친 이상 이지환이 다시 오면 마주칠 수도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희는 소파에 털썩 앉아 비웃듯 말했어요. 돈 줄 때까지 나 여기서 안 나가. 내가 나를 밀어내면? 그래, 그럼 난 내 작품도 내 인생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박영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가족이라는 단어를 무기로 썼고 그 무기는 늘 자신에게만 날아왔거든요. 박영라는 울컥해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는요, 제가 딸이라서 뺏는 거예요. 딸이라서 참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 뜻대로 사느라 제 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고성희는 잠깐 흔들리는 듯 했지만 금방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럼 자유를 사. 돈으로.
박영란은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니라 내 통장을 보러 왔구나. 그 현실이 박영란을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박영란은 결국 자신이 모아둔 돈 일부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나가야 이지환도 피할 수 있고 자신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성이는 봉투를 열어보고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더 가져와. 박영란은 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엄마, 다시는 이걸 딸이니까라고 말하지 마요. 박영라가 문을 열어 고성이를 밀어내듯 내보냈을 때 고성이는 한순간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자란 돈이 더 큰 분노로 바뀌는 얼굴이었어요. 박영란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그때 휴대폰에 이지환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짐 정리하다가 너 생각나서. 괜찮으면 잠깐 들를게. 박영란은 화면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보내야 하는데 왜인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사이 고성이는 이미 다음 수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돈 봉투를 내밀며 근저당을 풀어달라고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는데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더니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고성희 씨, 이건 쉽지 않습니다. 매입 자금 출처가 전부 박진석 씨 명의로 잡혀 있어요. 근저당 설정 자체가 법적으로는 정당하다고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이 목끝에서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먼저 막았어요. 대신 눈동자만 흔들렸습니다. 그럼 승소 가능성은? 변호사는 말을 아꼈다가 결국 현실적인 숫자를 꺼냈습니다. 고성희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진석이 왜 그렇게 여유였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돈을 태우게 만들고 있었고 그 돈이 고성희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체력까지 가져갈 게 분명했습니다. 고성희는 그래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성이라기보다 오기였어요. 그리고 그 오기는 박진석의 정보망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에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는데요. 고성희 씨가 소송 계약을 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건 자기가 무너지는 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지. 박진석은 잔인했지만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고성희는 며칠 만에 현금이 바닥났고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 쪽 인맥에라도 손을 뻗어볼까 했지만 고성희는 그쪽을 건드리는 순간 박진석이 더 크게 칼을 휘두를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은호, 아니 지은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찔렀어요. 고성희가 오래전 죽었다고 만들어버린 딸,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 회사에서 일하며 살아있는 딸이요. 그 비밀이 흔들리는 순간 박진석은 고성희를 법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서 이상철과 김다정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혁이는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걱정에 지은호는 웃는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조응래는 옆에서 사람이 아픈데 혼자 버티면 큰일 난다고 한숨을 쉬었고 김장수는 그놈 성격에 말 안 할 거다라며 혀를 찼습니다. 지강호는 옆에서 누나 이제 티 좀 내라니까. 선배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도 하고라고 툭 던졌고요. 지은호는 그 말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일이 터졌습니다. 박영란은 CCTV 화면에서 고성희가 골목 끝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눈빛이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연락이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는데요. 짧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 근데 내가 알면 내가 먼저 무너질걸. 박영란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엄마를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문장을 보낸 사람이 엄마의 비밀까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박영란은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때 멀리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성이가 도로 한가운데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신호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박영란은 소리쳤습니다. 엄마. 하지만 고성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그 순간 커다란 충격음이 났습니다. 박영란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게 사고야? 아니면 누가 밀었어? 방금 전 문자, 그리고 골목 끝에서 멈춰 서 있던 검은 차가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뇌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영란은 손끝이 얼어붙었고 박성재는 연락을 받고 달려와 박영란을 껴안았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여유롭고 다정한 편인데요. 그날은 숨이 거칠었습니다. 박성재도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이가 무너지면 수조이 그룹 내부의 균열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걸요. 그때 박진석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석은 병원 복도를 걸어오며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는데요. 박영란은 그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상황을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박진석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도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나를 괴롭히네. 박영란은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괴롭히다라는 단어는 죄책감이 남아있는 사람이 쓰는 단어 같았거든요. 박진석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인데요. 박영란가 박진석을 똑바로 보려는 순간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지혁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평소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다급함이 섞인 단단함이었습니다. 지혁아, 지금 병원인데 너는 괜찮아? 전화기 너머 이지혁 목소리는 짧았는데요. 짧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성재야, 나 적합한 기증자 뜬 거 맞아? 박성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지혁의 심장 상태는 기적을 기다리는 수준이었고 지은호는 그 사실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증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천천히 박영란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을 봤습니다. 의식 없는 고성이가 있는 병실 방향을 다시 봤습니다. 박성재의 머릿속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부딪혔어요. 이지혁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 고성이가 사고로 쓰러졌다는 현실, 그리고 박진석이 너무 침착하다는 의심. 박성재는 박영란 앞에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요. 그때 박영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혹시 엄마가... 박성재는 결국 무릎을 굽혀 박영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영란야, 이지혁이 심장이 필요해. 박영란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지혁이라는 이름은 박영란에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이지환이 형 이야기로 몇 번이나 언급했거든요. 형이 아프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도 혼자 버틴다 같은 말들이요. 박영란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엄마 심장을?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박진석이 처음으로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칼날 같았어요. 내가 결정해. 내 엄마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남길지. 박영란은 그 말이 너무 비정해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엄마를 몰아낸 죄책감이 목을 조르는데 아빠는 그 죄책감을 결정으로 바꿔 던지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울면서도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떠올렸고 그 중엔 한우진도 있었고 지은호도 있었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호출도 받지 않았는데요. 어디선가 기증자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목까지 올라왔지만 지은호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너무 많았거든요. 고성이가 살아있는 딸을 버리고 죽었다고 만든 그 기록, 그리고 지은호가 그 기록의 당사자라는 사실이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성재에게만 속삭였습니다. 이식 진짜 가능해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가능은 한데 이상해. 너무 완벽해.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몸이 싸늘해졌습니다. 맞아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수송으로 고성이를 바닥까지 몰아넣고 돈도 끊고 사람도 끊고 그리고 갑자기 사고. 그리고 기증자 적합. 박영란은 아까 받은 문자와 골목에 검은 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도 숨이 모자라고 지은호는 그 숨을 함께 세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쪽이면 좋겠어요. 박성재는 그 순간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았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는데요. 박진석의 눈동자엔 슬픔이 아니라 확인 같은 빛이 잠깐 스쳤습니다. 박영란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박영란은 그 눈빛이 너무 싫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 대기실엔 숨소리만 남았는데요. 그때 한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한우진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고 왜 지금 나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 여기까지 왔네. 지은호는 그 이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와 형제였고 쌍둥이였고 한때는 간을 공유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한우진의 눈빛은 가족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이식 대상자 이지혁 맞지? 한우진이 묻자 지은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아주 조용히 덧붙였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딱 맞춰서 기증자가 떨어지는 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사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애매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결과 나왔나요? 이식 가능한가요? 의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한 말과는 다른 문장을 꺼냈는데요. 적합성은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이식 수혜자 명단이 조정됐습니다. 박성재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영란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요. 박진석은 그제야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식 대상자에서 이지혁 씨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누가 뒤통수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이지혁이 살 수 있는 길이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박성재는 의사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왜요? 누가 바꿨어요? 그런데 의사는 병원 규정과 절차만 반복했습니다. 박영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도 단순한 기증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심장이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시선이 지금 병실 복도 끝에서 지은호를 향해 꽂히고 있었습니다.